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 새로운 한 주는 또 5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방제의 날이에요.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제의 날. 오늘 날이 좀 뿌옇던데. 날씨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뿌연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기록할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출근길 안개도 끼겠습니다. 호남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7도,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 높아서요. 이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5월 25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가족끼리 웨일에 있는 날인데요. 먼저 주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 뉴스 몇 가지 정리해서 알아보고 가족끼리 웨일에 시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어서 오시고요. 황기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면역력 요즘 키우자고 계속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좀 하려고 요즘 네. 많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근육 좀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근육이 안 보이구나. 옷이 근육처럼 보여가지고. 네, 주말에 운동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기라 기자 어땠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이제 재난지원금 쓰려고 네. 주말에 시장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네, 다들 뭐 재난지원금 받고 네. 하나씩 좀 쇼핑하려고 온 거 싶습니다. 예, 그래요. 황 기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네. 자, 이호선 선생님, 이인철 변호사 어떠셨어요?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뭐 이번에 한강 갔는데요. 네.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안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네. 아름다운 날이어가지고 남편이랑 둘이 걸었네요. 아유, 좋았네요. 데이트하셨네요. 저는 밀린 집안일 하느냐고 고생했는데 밀린 빨래, 그다음에 설거지, 그다음에 요리까지 해서 야. 오랜만에 집안일 많이 했습니다. 가정적이시네요. 좋은 남편이세요. 예. 자, 지난 주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게 사진 한 컷이었는데 뭐 이렇게 지시본 같은 거 가지고 군인들 쭉 앞에 있고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아. 네. 22일 날이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22일에 김 위원장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엔 군 간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섰는데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확대 회의를 지도하는 김 위원장의 사진이 한 컷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요.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손목 아래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전에도 보였던 그 뭐 점 같은 거 있어요. 네, 네, 검은 점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네. 오른쪽 손목 밑에 생긴 바로 검은 점인데요. 네. 이 점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건강 이상설이나 또 사망설에도 자맹을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요. 이달 2일 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없던 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어제 공개된 이 사진에서도요. 이 점이 또 보이게 된 겁니다. 예. 점 하나가 왜 이렇게 화제예요? 저는 점 같지 않고 목이 물린 것 같은데. 오. 빨갛게 부푼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뭐 점이라면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김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혈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네. 뭐 협심증 등 심장 질환이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좀 중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검은 점은요, 약간 심장 시술을 받을 때 이제 생기는 동맥 주사의 흔적과 네. 좀 흡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뭐 심장의 수술이니 시술이니 시술이니, 무슨 맞아요. 중국에서 누가 갔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그리고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점이 3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팔에 있는 걸 봐서는요, 네. 좀 단순히 좀 작은 상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게 또 의학계의 좀 소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제 긴 지휘봉으로 스크린을 집으면서 이 지시하는 모습 보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저게 특이한 게 저 네. 지시봉이 굉장히 길다. 길다. 저도 그랬어요. 요즘에 이렇게 톡톡 눌러서 넘어가는 거 쓰잖아요. 그쵸. 아니면 레이저빔 같은 거 쓰는데 너무 길다. 지시봉이 상당히 길다. 상당히 길다. 40대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점도 그렇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화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태원의 클럽에서 있었던 코로나 감염, 네. 코로나19 감염, 이게 6차 감염까지 갔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6일이죠.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첫 확진자 발생 후 약 17일 만인데요. 지난 22일에는 2명의 5차 감염 사례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제 2명 모두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긴 인천의 그 학원 강사와 관련해서요. 이 노래방과 돌잔치 등을 매개로 퍼진 경우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들을 통한 감염 사례가 또다시 확인이 되면서 이번에는 6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6차 감염까지 발생을 했다는 건 지역사회 감염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맞아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클럽을 방문한 후에 확진 사례보다 이 접촉을 통한 이 감염이 많아서 이번엔 N차 전파가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어제 오후 이 중대본의 브리핑을 보면요. 24일 정오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총 225명으로요. 전날보다 6명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중에 클럽 방문자는 1명이지만요. 지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 접촉을 통한 감염은 5명이 늘어서 이 N차 감염이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 사회적 거리 둘 때보다도 오히려 확산도도 빠른 것 같고 전국적으로 나타나니까 좀 겁이 나는데 무슨 대책 같은 거 좀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방역당국은요, 6월부터 이제 클럽과 유흥주점 등 이 집단 감염에 좀 우려가 큰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들은 다 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례처럼요, 좀 허위 기재를 막고 또 정확한 출입 명단을 확보해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를 좀 신속하게 하려는 조치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QR코드로 수집된 정보는요, 한 달 뒤에는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네, 이 N차 감염 저는 여전히 그 신규 확진자 문자 올 때마다 네. 너무 그래요,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더 이상 확진자가 좀 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8월에 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나는 소식인가 싶은데요. 이제 어제 여권과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코로나19로 경기 부진이 좀 심화되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임시 공휴일하고 뭐 경기 부양 이런 거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긴 휴일이 하나 좀 있으면은 네. 좀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조치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좀 지갑을 열면은 이것이 소비 지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게 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임시공휴일은 언제쯤 지정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뭐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법정 공휴일로는 6월에는 또 이제 현충일이 있고 8월에는 또 광복절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날 모두 토요일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6월 6일 형충일은요, 이태원발 이제 코로나 여파가 좀 있고 또 여기에 대해 임시 공휴일로 좀 지정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는 평가가 예. 있어서 좀 8월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여기서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7월 말부터 8월까지가 휴가철이잖아요. 네. 요때 딱 붙여서 주는 거야. 연말에서 쭉 갔을 수 있어요. 괜찮지 그런 않나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7, 8월이 약간 휴가 시즌 말씀하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9월 추석 전까지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이 별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좀 8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끝날 때까지 뭐 경제 부양도 그렇고요. 코로나19도 우리가 모두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볼까요?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쓰셨을 거예요. 황 기자도 지난 주말에 시장 다녀왔다고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뭐 네. 썼습니다. 그렇죠. 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거니까. 저희는 큰애 교복 맞추니까 어. 훅 빠져나가던데요. 그랬어요? 예. 소고기도 못 사 먹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야, 뭐 저는 이제 기부했으니까요. 잘하셨어요. 그 재난지원금 받은 분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전화. 벙어리 옆 밥 사라. 예. 네. 봐봐, 본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 저는 일부 기부했고 일부는 이제 교육비를 썼는데 아직 구역도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저는 예.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네. 아버지가 받으셨고 같이 도너츠 하나 네 우선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끼리 재밌으니까 말씀이시죠? 네. 이게 혼자 세대주가 네. 딱 받은 다음에 입 닦는 집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 뭐 안에 난리 났죠. 애들도 네. 내 권리니까 내놔라 뭐 집집마다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보면은 일단 기부하신 분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받은 거네요. 근데 이게 어. 이제 2주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국가에서 준 거 신청하는 게 지난주, 지난주부터 했으니까 2주인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네, 다 준 받으셨어요? 거예요? 예, 맞아요. 제대로 다 잘 신청되고 집행되고 있나 봐요. 네,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좀 수령하신 걸로 좀 네. 파악이 됩니다. 네. 이 지난주 기준으로요, 이제 국민 10가구 중에 7가구가 일단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고요. 행안부에 따르면은 1,598만 가구가 무려 10조 22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해서요. 전체 신청자 중에 약 70%가량이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거리에 가보면 좀 북적거리는 것도 맞아요. 있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이 지원금을 푼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뭐 2주 전쯤부터 시작이 네. 됐는데 이 전국 소상공 매출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00%를 달성했다고 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늘어났다 이런 건데 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던 이제 소상공인의 수입이 재난지원금 소비로 좀 회복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역별로 이 카드 매출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다행히도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게요. 보시면요, 뭐 경기는 뭐 107% 그리고 뭐 경남 106% 그리고 뭐 대구 같은 경우도 98%로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다행인 부분인데 그런데 이거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건데 못 받은 분들도 있고 받고 싶어도 그리고 받았는데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대요. 네, 맞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3월 29일 기준으로요. 이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오직 세대주만 좀 신청을 하시고 수령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신청이나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어머니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늘 전화드리는 분이 계신데 어머니 어떻게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못 받으셨대요. 왜 못 왜요? 받으시냐 했더니 아들이 아니고 아들 놈이 아들 놈이 받은 것 같은데 안 준다고. 근데 이 얘기하기도 조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세대주로 돼 있는 모양이구나. 그 아들이 세대주가 돼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그 어머니 소송감 모시는 아니에요? 이 변호사님 네. 좀 전화 드려볼 걸 그랬다. 그 변호사 소리 할수 있잖아요. 게 뭐냐면 부모는 이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아, 이혼도 그럼. 못해. 그렇죠. 살아야 되면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니까 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개개인이 신청하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세대주만 신청하고 또 수령할 수 있게 한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처음에는 국민 70%에게 세대별로 부과되는 이 국민 건강보험 액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미성년자나 또는 뭐 통장이나 카드 사용이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세대주를 기준으로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어쨌든 수령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건데 이건 글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정부는요, 몇 가지 구제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 이 사연을 제가 좀 보면 네. 서울에서 신청을 하고 일부 쓰셨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근데 100만 원을 수령을 해서 30만 원을 쓰셨어요. 네. 그리고 부산으로 이주를 하신 거예요. 70만 원 남았잖아요. 70만 원이 남았잖아요. 어. 그럼 이거 쓰려고 또 와야 되는 다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받은 걸 부산에서 못 쓰니까 음. 부산에서 이걸 쓰겠다고 서울을 매번 올 수도 없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결을 해야 됩니까? 뭐 왔다 갔다 쓰셔야 됩니까? 네. 하나, 둘, 셋. 이 신청해야죠. 이거는 뭐 당연히 돼야죠. 그렇죠? 해결을 받아야죠. 네, 그렇죠. 네네. 아니, 해야 된다고 저런. 생각해요.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안 되더라도 되게 해주라. 안 되더라도. 해결해 주시라. 네, 네, 이게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 곳에 살고 있지만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그 재난지원금 받는 그 시점에 딱 이사한 분 계시거든요. 네. 아, 대전으로 이사 가셨는데 아. 이분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그 카드를 나를 주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왜 기부해놓고 남의 거 자꾸 달라? 선생님 그렇게 안 받는데. 아쉬워서. 그래서 이 답이 궁금해요. 저희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네, 이제 하셨다시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원래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주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또 신청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절대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가 바뀌신 분들에 한해서 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아니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그럼 거기에 또 부산으로 설정하고 다시 대전으로 갔다. 대전으로 다시 설정하고 아이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면 또 왔다 갔다 때마다 설정을 이렇게 아니, 그건 해주면 안 되겠지. 안 되나? 안 될 것 그건 안 같은데요. 될까요?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예, 정부가 딱 한 번, 한 번. 한 번에 한해서만 변경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구나. 딱 한 번이다. 네. 예.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긴급지원금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 지금처럼 이제 거주지를 이전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이런 포인트의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고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형태로 좀 받으시면은 이사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셨어도 딱 한 번에 한해서 한 번만. 네, 한 맞습니다. 번에서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까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네. 그럼 또 궁금한 점. 만약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이사를 한 경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이게 네, 그럴 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왜 생기냐면 우리가 그 신청 기준이 날짜가 3월 29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딱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전에 살던 지역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아주 골치 아프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분들도 사실 이제 구제를 좀 받으실 수가 네. 있게 됐습니다. 보시면요, 그동안은 3월 29일 말씀하신 그대로 등록된 주소지 지자체를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됐는데요. 네. 이제는 그 후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계약서 등 이제 이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을 하셔서 이사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은 어디 가서 해요? 네,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방법은 지금 사실은 행안부에서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내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법 나오면은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이 함께 살다가 네.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발령이 난 거예요. 타 지역으로. 그래서 가게 되면 또 이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요. 요 건이네. 개강을 먼저 타 지역으로 분가한 딸인데 대학생인데요. 네. 요것도 한번 읽어드리면 대전에서 부모님하고 살고 있었어요. 네. B 양인데 학교 개강에 맞춰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전입 신고를 하고 세대 분리가 됐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세대주가 됐겠죠. 네. 원래 부모님은 2인 지원금, 딸은 1인 지원금을 따로 받게 돼 있는데 이거 신청하러 갔더니 네.
3월 29일에는 세대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네. 세대 주인 아버지한테 이제 3인 가족으로 80만 원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액이 달라져요. 두 세대면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하면 사실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인이 되면 또 80만 원이 돼서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긴 이 경우는 이제 60만 원, 40만 원 나가야 되는데 3인 가족이래가지고 80만 원. 8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OX를 해볼까요? 네. 이게 비양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래서 세대 분리가 된 고액수로 네. 그 아버지 어머니 60만 원, 그리고 딸에게 40만 40만 원 원. 줘야 되는 거다. 아니면은 그 80만 원 그냥 그래 나가는 게 맞다. 네. 요걸 해결해 줘야 된다.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 둘, 셋. 요거 해결해줘야 된다. 요거 해결해 줘야 안 될 된다. 것 안 같은 된다. 느낌이 그래요? 드는데 해줘야 된다. 그럼 안 되도 같은데 해줘야 된다. 해줘야 다 된다. 해줘. 안 되더라도 해줘야 된다. 글쎄,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80만 원을 받으셔서 네. 나눠주셔라. 근데 이러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요. 이것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 네. 네, 지난 19일 이제 행안부에서는요. 이제 3월 29일 이후에 말씀하신 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네.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구체적인 상황 이것도 사실 이번 주 내로 좀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아닌데 이재용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예전에 하숙집이나 친척집에 먹은 네. 경우 많았잖아요. 저는 아직 그 세대 아니에요. 근데 하숙집이나 친척집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전입 신고를 안 네. 하잖아요. 안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세대 분리가 안 돼요. 이제 전입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 신청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개강한 친구들 얘기뿐만이 네. 아니고요. 네. 우리가 요새는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혼인신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 하시기 전이면 친정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돈 더 받으려고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모두 세대를 분리해. 그럼 각각 40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 받을 걸 4, 4, 16, 160만 원 받겠다. 그러네. 그 위장 전입. 아이,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지. 저는 왜 돌아가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유, 정말. 행복하네, 들으니까. 아이, 이거 전 국민이 어려워서 지금 저 경제도 안 돌아가고 이래서 좋은 취지로 주는 건데. 맞아요. 제발 머리 거기까지 굴리지 마시고. 네. 그래. 이거 이런 식으로 위장 전입하고 이러면은 걸리죠. 그거 안 되죠. 범죄죠, 그런 이거는 분들은 사실. 고위 공무원 하면 안 되잖아요. 청문회 단골 메뉴가 위장 전입 네. 아닙니까? 네. 위장 전입도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사나 분가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나가는 건데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혼이나 별거 또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고요. 이혼은 이혼이 된 상태니까 괜찮은데 별거는 별거의 경우에는 네. 이혼을 안 했는데 별거 별거 중인 중인 부부. 부부. 이건 어떡하느냐. 신청? 자, 이것도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아,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매일 싸우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씨 부부예요.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핀 걸 알게 된 아내 C씨.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게 됐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만 신고가 가능하고 세대주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람 핀 것도 화가 나는데 돈까지 그 인간이 받아 쓰다니 이거 구제해 주세요. 이런 거. 이혼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면 서류상으로는 아직은 세대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대주인 남편이 받았다고 해도 절대 아내한테 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감정이 안 주겠죠. 이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뒷골 땡긴다. 혈압 자, 요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요?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자, 해결해야 된다. 아니다. 해결해 줘야 이거는 남편 돈도 뺏어서 줘야 된다. 그래. 아니, 그렇진 않지요.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왜 안 돼? 아니, 지금 괘씸하잖아요. 법적으로 또 안 될 것 같아. 왜 안 주지? 아니 이제 사실 이 신청이- 우리가 이제 그 상담하다 보면 아직 혼인 상태 법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별거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감정이 안 좋으니까 생활비 줄 것도 안 줘요. 그래요. 하물며 재난지원금 주겠냐고요. 네. 안 줄 안 수도 주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혼 소송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예전에는 뭐 생활비를 안 준다, 뭐 부양료를 안 준다, 네. 양육비를 안 준다고 양육비. 이제 호소하는데 요즘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통 남편이 세대적인 경우가 맞죠. 많잖아요. 남편이 돈을 다 벌고 아내는 집을 나와서 지금 돈도 없는데 이 남편이 긴급재난금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생활도 어렵지만 약오르다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네. 네. 아우, 감정적으로 이거. 듣기만 해도 좀 속이 답답해지는데. 연락해가지고 나 반만 줘.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얘기해. 못하죠. 아니, 야, 이거 결과 좀 책임나. 궁금한데. 네, 이거는요. 네. 다행스럽게도 별거 중인 가정 이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요? 잘 됐다. 네. 다행히 박수가 치면 잘하실 뻔했어요. 네. 잘했어요. 예.
예. 예, 박수가 절로 네, 잘 나오는데. 됐어요. 예. 이 장기간 별거 중인 가구는요, 네. 이제 거주지에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요, 이 지원금이 분리돼서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별거 중인 가정뿐만 아니라 4월 30일까지 이혼 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분리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 사실 이게 지금 별거 중인 분들뿐만 아니라 알지만 일부러 돈을 안 주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사하다 너 먹고 떨어져라. 그냥 이렇게 홧김에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 같으면 끝까지 받습니다. 이의 신청해야 됩니다. 네. 야, 눈빛이 독수리야. 이글이글해. 이글이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빛 보니까 좀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속히 알아봐 주세요. 네. 속히. 준비할 서류나 뭐 이의 신청 과정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이혼 소송하면은 이제 법원에 소장도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이혼 소송이 이제 계속 중이라는 증명원이 있어요. 그걸 네.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사실 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아직 소송이 제기 안 됐으니까 네. 어떤 이제 서류가 있냐면은 보통 이제 별거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따로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 2명 이상이 이 부부는 완전히 이제 남남이다. 이혼을 곧 할 예정이라는 부부관계 소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어려워. 어려운 그러네.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가정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실제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렇죠, 맞아. 쉼터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뭐 지인 집에 숨어 있거나 이럴 아, 경우는 맞아. 본인이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 그게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보시면요, 이 세대주 문제로 인해서 따로 좀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가 없이도 이의 신청을 하면요, 이 세대원의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대신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대신. 세대주 문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 문제라 하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세대주가 뭐 가정폭력 아. 또는 뭐 성폭력, 아동폭력의 뭐 가해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외에도 또 세대주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아. 해외 체류 상태라서 좀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가정은요, 세대주의 별도 동의나 또 위임장 없이도요, 아내나 자녀가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은 곧바로 지급이 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네, 세대주와 연락을 못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혼이나 별것 또 세대주 문제의 가정에 이의 신청을 받는 거는요, 이제 확정은 됐는데 구체적인 방안 이것도 좀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부 둘이 신청할 경우에는 60만 원인 건데 네. 요거를 30만 원씩 나눠 갖는 건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신청하면 40만 원, 40만 원인데 이제 1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혼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 소송 중에 이의 신청이 받아지게 될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전체 세대원 합치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나 부모 같은 이제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결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저 웬만하면 이해를 잘 하거든.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별거 중이에요. 네. 그럼 엄마가 아이 둘을 또 키우고 있어. 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편이 세대주고 이제 아내가 별거 중인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있기 때문에 3명의 몫인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왜 어느 부분이든 약자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수령 약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수령받기 어려운 분들도 다 같이 쓰니까 너무 좋고 사실 이게 우리가 정부가 나 이뻐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살자고 소상공인들 살리자고 하는 그 취지잖아요. 잘 나눠가지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호선 선생님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거 있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 정부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우리도 그렇고 야,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구나. 맞아요.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네. 경우도 있고 별의 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다 헤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만약에 못 하셨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용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받은 분들도 현명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이번엔 가족끼리 왜 이래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슈에서도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봄이 되면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저희 아파트를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살짝 주춤했던 이사가 좀 활발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사할 때 저도 이사 몇 번 해봐서 그 이사할 때 힘들어, 진짜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집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과의 관계, 그다음에 집 이사하는 날 이쪽 돈이 들어와야 이쪽 돈을 줘요. 그냥 팔짝팔짝 뛰어요. 아니 이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번 이제 겨울에 또 이사하면 14번째 이사하거든요. 네, 이사도 자꾸 하면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긍정적이세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네. 다 짐 차고 사다리차가 안 온 거예요. 사다리차가 안 와가지고 그 사다리차가 온 다음에 이삿짐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사가 새벽 1시 반에 끝났습니다. 아유, 새벽 1시 맞아요. 반에. 야, 별일이 엄청 다 있죠. 그 고생하셨네요. 시간이 탁탁 맞아 떨어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탁탁 맞아야 되는데. 요즘 또 이삿짐 센터에서 짐 싸주고 짐 날라주고 정리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 고맙죠. 돈만 주면 잘 하니까. 감사하죠. 근데 조심조심 잘 했는데 정리하다 보면 뭐 가구에 흠집 나 있고 찍혀 있고 이러면 되게 난감해. 그쪽에선 아유 저희가 안 했는데 뭐,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나 봐요. 또 이렇게 되고 되게 난감한 경우 있어요. 근데 요즘엔 뭐 포장이사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고 맞아요. 해도 네네. 그거 다 집안 사람들 일이에요. 그럼요. 갖다 주지 그걸 이렇게 다 해주진 않거든요. 네네. 보름은 걸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새벽 1시까지 이사하게 되면요. 그냥 때려 놓고 가지. 그냥 놓고 가요. 놓고. 진짜 그러겠죠. 사람이 올려놓고 간다. 아니, 그럼. 네네. 예. 이인철 변호사는 그 실제로 네. 이제 이 이사철에 또 이혼 분쟁이 또 늘어나요. 오. 이 보통 남편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또 안 도와주고 또 술 먹고 맞다. 늦게 들어오니까 맞아.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네. 또 이사도 또 좋은 집으로 가면 또 좋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또 형편이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요. 또 이제 작은 데로 가면 속상해 죽겠는데 맞아. 남편이 또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고 화가 나서 이혼이나 하면 내가 그냥 차라리 편하게 살련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또 늘어나고 아유,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는구나.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와 관련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네.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사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일은 주변에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연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까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집이 뭐길래 첫 번째 사연은요 대리계약으로 쪽박 찬 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자녀 대리계약으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부모님들이 대리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대리계약으로 네. 쪽박찬탈. 어렵다. 궁금하시죠? 이건 네. 뭔지 모르- 예. 모를 것 같아요, 다들. 네. 자, 이 문제랑 관련된 기가 막힌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자 역할을 이호선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제가 세입자 많이 했죠. 그래서 세입자 역할 하시고 그 이호선 선생님의 딸뻘인 제가 딸 역할 하겠습니다. 딸뻘인 제가. 땡뻘이 아니라 딸뻘.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사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살 되던 해 전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이혼 후에 혼자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가 사사건건 제 일에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고 해도 천륜인지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박수자 씨 따님 되시죠? 아, 네, 예. 아, 그런데요. 제가 그 박수자 씨 고 명의로 돼 네. 있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아, 네네. 근데 이사 나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아니, 근데요. 외국에서 오셨는 거.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해요? 아, 집주인이 세상 떠나셨으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 가족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알아보니까 그 보증금 계약금 말입니다. 네네. 그거 따님 명의 그 통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저기 보세요. 예. 영수증. 자. 3천만 원. 3천만 원. 자, 요거 3천만 원 적혀 있죠. 전세 계약금 3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 3억. 오. 아니, 돌려주세요. 계약금이 무슨 3천만 원이에요? 오. 제 통장에는 계약금 300만 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아. 그 영수증 본인이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아예 난 모르겠고. 암튼. 자, 영수증 보세요. 3천만 원. 정확하게 써 있고 3천만 원 돌려줘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 3억. 아니 아파트 팔아도 2억밖에 안 되는데 그 큰 돈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하라고? 어머 세상에. 내 거 같지만 내 거 같지 않은 내 거인 아파트. 내 거 같지만 내 거 같지 않은 내 거인 아파트인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제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놓고 제 명의 통장으로 계약금 300만 원 받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잘못 영수증을 써줬던 엄마. 아파트 값도 폭락해서 전세 보증금도 다 못 주게 생겼는데 돌아가신 엄마한테 해결하라고 할 수도 없고 대체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하셨네. 이거 막막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세요 좀. 한국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법적으로는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줘야죠. 이건 너무나 명백해요. 네. 딸이 다 책임지면 됩니다. 딸이요? 딸, 부모님이 책임이 안 되고. 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사업이 좀 어려우다 보니까 이제 딸 명의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딸 명의로 이제 보증금 계약을 했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잠적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이 세입자가 딸한테 소송을 했거든요. 네. 딸이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어렵다. 사업 망하고 잠적한 사람한테 빚쟁이 찾아오고 이렇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얼마를 돌려줘야 되느냐. 분명히 딸은 통장에 300만 원만 찍혔는데 이 세입자가 이제 제시한 영수증 보니까 3천만 원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확인서, 이 서면이라는 거는 굉장히 법적 효력이 강해요. 특히 이제 날인까지 했으면은 비록 통장에 300만 원만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통장에 300만 원 찍혔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거기에 대한 이게 영수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 사람 주장에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딸이 전액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더욱이 더 나가서 3억 원까지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제가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네. 제 몸의 절반이 법이에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상속도 포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좀 이 아파트가 딸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게 투기 목적으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은 3억인데 매매가는 2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매매를 해도 1억 원가량을 더 얹어주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아파네. 그럼 법원 역시나 계약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선생님 저 억울합니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제 명의만 도용당한 겁니다. 막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명의자가 이제 책임지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이혼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부인 몰래 이제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이제 뭐 그 명의만 자녀 앞으로 해서 이제 집을 구입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다 명의자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통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명의자가 이제 소유주다. 소유자인 반면에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어떻게 해요? 보증금. 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소유자인 집주인인 딸이 보증금을 받은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딸이 다 보증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단 어쨌든 전 세입자는 받네요. 그건 좋은데 제 주변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 딱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건이 벌어졌는데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던 형제도 돈 앞에는 남남이 되고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피 터지게 딱 싸워가지고 형이 이걸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빚이 그 뒤에 집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둘째 형제랑 또 싸우게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진 적이 있어서 돈이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탈법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제 명의 통장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법이 아예 깔끔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항상 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통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 사람이 소유자다. 이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하면은 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 빌려주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부모가 약간 세금을 아끼려고 이제 자녀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나중에 이 아파트 제 건데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명의를 이렇게 들먹이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자녀가 이거를 약간 몰래 팔아버리는 어머니 몰래 이제 가서 자기가 이렇게 팔리는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야,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한 이제 팁이 있습니다. 자녀를 좀 사주긴 했는데 좀 믿지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 가등기를 하시면 돼요. 가등기를 하면은 나중에 자녀가 이제 파는 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설령 팔았다 하더라도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면 부모님이 소유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이사가 뭐길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살림살이 함부로 옮기면 절도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살다가 네. 같이 일군 그 소파 들어가고 뭐 그렇죠, 텔레비전. TV가. 네. 그거 근데 안될것 이혼 같아. 중에 절도 이혼 소송 죄예요? 중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절도죄는 아닐 것 같아요. 절도죄 아닐 것 네, 같은데. 네. 아니 왜냐하면 그게 재산 분할인가 뭐 네. 이래가지고 그거를 나누게 돼 있는데 네.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될 거예요. 안 근데 되죠. 이렇게 그 이재용 아나운서 먼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많이 믿기 때문에 제가 아니에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아직은 사연 속으로 부분들. 들어가죠. 그러면 네. 이혼 소송 중인 부부는 장혜인 씨, 황 기자님 두 부부 맺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부예요 오늘. 네. 폴리가 나옵니다. 폴리스. 이재용님이 제가 폴리스. 경찰입니다. 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부의 세계 드라마 같은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더군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3개월 결혼 3개월 차에 전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던 남편이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세상 그렇게 이기적인 짠돌이에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평생을 이 인간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장혜인 씨, 장혜인 씨 맞죠? 네, 네,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아이고. 묵비권 행사하실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요. 예, 등등. 예. 무슨 절도죄가 왜요? 절도죄요? 야, 외긴. 야, 당신 부모님이 내가 출근한 사이에 아주 그냥 집안 살림 싹 다 빼가서 이사했더만. 가족이 다 도둑이야, 그냥. 도둑? 야, 그거 내가 죄당 혼수로 내 돈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내 거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도둑? 네가 도둑이다 이놈아. 간다. 자세히 봐봐, 자세히. 거기 포크랑 나이프는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도둑인 거지. 이렇게가.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가 이혼 소송 중에 제 물건 제가 챙겨 나온 게 도둑질입니까? 제가 정말 절도죄를 진 건가요? 절도범인가요? 이거는 네. 좀 그래, 어이가 이건 없지 않아요? 뭐 제가 연기를 했긴 하지만 그 물건 챙겨 나온 걸로 절도죄가 그쵸. 성립이 돼요? 아니야. 절도죄예요? 그게 합의가 안 된 상태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남자 편을 줘서. 아니, 우리가 공동명의잖아요. 네. 함께 살아가면서. 근데 아직 법적으로는 그 이제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일정 정도는 처분해도 법적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혼할 때 합의 이혼이라는 게 모든 게 합의가 돼야 합의 이혼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라 이러면 가져가지만 그만 싸우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절도죄 성립할 수 있다. 있다. 그래. 네. 그렇구나.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혼 소송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네. 보시면요.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이제 뭐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이삿짐 센터를 아예 불러서요. 그 세간 살림을 모두 뺀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나중에 알고 이거를 주거 침입 그리고 절도죄로 아내와 부모님 모두를 좀 고발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혼 소송 중이지 이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부고 남이 아니라는 그렇죠. 건데 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절도죄도 안 되고 네. 사기죄도 안 돼요. 친족 상돌의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잘 보세요. 이 아내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부모님을 시켜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이제 그것서 뒤에서 이제 교사범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교사범. 더군다나 그 집 같은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돼 있지만 예. 부모님 소유는 안 돼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 몰래 들어가면 주거 침입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 친정 부모님들이 저 절도죄가 되는 거네. 그럴 수가 있죠. 그래요? 내가 들고 나오는 거 괜찮아요?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자녀를 심지어는 탈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서로 키우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가정폭력 때문에 급히 나왔어요. 근데 네. 아빠가 자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려오려고 이제 몰래 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데려오는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데려오면 그게 잘못하면 약추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구나. 네. 진짜 법 알아야 돼.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그럼 이사해서 불리해진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혼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가 이거라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부 공동재산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 본인의 옷가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산 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같이 샀다든지 남편이 단독으로 산 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는 절대
분리해서 이사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혼 소송 중에는 아무리 보기 싫어도 한 집에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죠. 끝까지.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제 남편이 이제 큰 사업을 하는데 네. 이제 집에 금고가 큰 금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금고에 이제 수억 원의 현금도 있고 이제 귀금속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이제 청구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다 빼돌린 거예요. 아이고. 남은 재산이 금고에 있는 물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건을 그냥 몰래 가져왔거든요. 이거 괜찮느냐? 그 경우에 사실 절도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재산 분할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부부는 한 집에서 이혼하기 전까지는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집에 있고 아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그냥 무단으로 나가버리면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네. 아내가 가출했어요. 아내가 잘못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 소송하면 불편하잖아.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통보를 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내가 못 살겠다. 별거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에 그러고 나오시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서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막 언성 높이다가 폭력이 오고 갈 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죠.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럴 경우에 맞아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가정폭력이 심하면 이제 신고를 하고 남편이 나갔을 때 그냥 비밀번호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바꿔버려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면 그 방법까지 폭력이 알려주지. 심한 남편이 밖에서 계속 난리 나죠. 계속 두들겨. 그럼 이제 민원 와서 계속 경찰 와서 신고하면 집어가는 거죠. 계속 신고한다. 알겠습니다. 아유, 머리 아파. 약간 복잡해 뭐가. 그렇죠. 머리 아프네요. 이어서 다음 사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사가 뭐길래 마지막 사연은요. 부모 집에 살던 형. 네, 살던 네. 형이 집 소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집에 거주하던 형이면 부모님을 모셨다는 모시고 거 살았다는 아니에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모시고 살았다. 네, 뭐. 근데 우리도 여기서 법을 참그 얼떨결에 많이 달아보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어려워, 소유권이 어려워. 인정되는 건 아닌 그건 것 아닐 것 같은데.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건 효도지 소유권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한번 사연 할까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큰 형 역할은 뭐니 해도 우리 이재용 님이 큰 형. 예, 예. 그냥. 제가 작은 모시고 형은 산 거예요. 네, 네. 작은 형은 황 기자님 알겠습니다.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 전 부모님 댁에서 혼자 남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수발을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약값 대느라 돈도 제대로 못 모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장남이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동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형,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좀 집 구해서 이사 가야 되지 않겠어? 이사?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여기서 계속 살면 되지 뭐. 무슨 소리야. 이 집 팔 거야. 이거 보니까 절반은 내 거니까 나도 좀 써야 되지 않겠어? 이 집을 판다고? 야, 너 병원비 아까 편찮으실 때 한 번 낸 적 있어? 근데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이제는 팔아서 가져간다고? 아유. 야, 말도 안, 이거 내 거야.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이거 법 내가 좀 잘 알거든? 내가 잘 알아. 형 이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이제 절반은 내 거고 일단 난 당장 요걸 좀 바꿔서 현금으로 써야 되겠으니까 당장 좀 방 좀 빼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생전에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집에 반을 내놓으라는 동생. 전 정말로 어머니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못된 동생이네. 어떡해. 아우, 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 사연도 건데. 사연이지만 황 기자 연기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엄청 연습. 아카데미 다닌대요. 연기 배우. 아카데미인 줄 알았어요. 저도 놀랐어요, 두 정말. 분의 이 조화가 저는 친형제인 줄 알았어요. 연기 좋아.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사연은 너무 이게 안타깝네요. 네. 이게 형이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에서는 이 형의 주장을 기각을 네. 시켰어요. 동생의 편을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동생이 조금 부양 효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상속법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상속법에 따라서 형하고 동생 균분하게 이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형의 주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 그러면 사건 구체적으로 한번 좀 네. 들어가 볼게요. 네,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결혼도 하지 않았던 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네. 갑자기 동생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도 이게 상속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후에 형이 아파트를 나가서 매매를 하든지 형이 매매가의 절반을 자신에게 주던지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형은 반대로 이제 동생이 뭐 어머니 계실 때 돌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본인만 부양을 했고 어머니 생전에 아파트는 뭐 형이 본인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아파트 소유권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거 앞서 이인철 변호사 말에 따르면 형의 주장이 기각됐다는 건데 이렇게 타인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사건이기도 해요. 더 답답한 사건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이제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어요. 네. 남편은 이제 한 30년 동안 잘 이제 부양도 하고 내조 잘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재혼한 남편은 원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다 이제 그 자녀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사실혼 배우자가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이제 해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수억 원씩 받은 자녀가 이 사실혼 배우자인 그 어머니에게 돈을 줬거든요. 얼마나 줬는지 아세요? 얼마? 100만 원 줬어요. 빨리 집에서 나가라. 아이고. 이렇게 상속법이 좀 어떻게 보면은 엄격합니다. 아니 근데 요 사례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평소에 그러셨다잖아요. 네가 날 잘 이렇게 돌봐줬으니까 아파트 이 줄게. 집은 너 줄게라고 평소에 말씀을 하셨다잖아요. 네. 말씀만 가지고 부족해요. 녹음을 정말로 해놨어야 그렇죠. 돼요. 효자를 이제 우대해 주시려면은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유언장을 꼼꼼하게 작성하시면은 그 유언장대로 효자한테 조금 더 재산이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둘째가 유류분 또 반환 소송합니다. 그래. 100% 해요. 근데 저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꼭 꼬집을 건 아니지만 이 둘째 너무 불효막심하고요. 그렇죠. 큰 아들 너무 안쓰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효도한 자식이 너무 피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속이 좀 터지거든요. 이거 좀 네. 어떻게 구제를 하든지. 그러니까 말로 평소에 네가 날 잘 이렇게 모셔줬으니까 그러니까. 고맙다 재용아. 재용이 너한테 이 집 줄게.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동생이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자, 사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효자가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재력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큰아들만 이뻐해가지고 큰아들한테 다 그동안 이제 돈도 지급해주시고 집도 주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그냥 방치한 거예요, 아버지를. 나몰라라 한 거죠. 근데 딸이 있었거든요. 딸은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를 10년 동안 극진하게 이제 모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그만 이제 그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마저 큰아들이 이것도 내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때 법원에서는 이 큰아들의 좀 이 효도가 너무 불효를 했고 딸이 효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해서 50% 정도의 재산을 더 이제 인정해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선 사연에서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뒤바뀐 차이가 있어요? 재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맞아요. 앞에서 하려면 형이 증거가 없었는데 딸 같은 경우에 다행히 증거가 있어가지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손에는 효도, 다른 한 손엔 증거를 가지고 양쪽의 균형이 맞아요. 그래 억울하지도 않고 효도할 맛도 나잖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냥 녹음 정도만 가지고도 돼요? 녹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사인 예를 같은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주소도 같이 돼 있어야 되고 병원도 갔으면 병원에 가는 뭐 영상 같은 것도 찍으시고 영상을. 병원비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고. 부모님이 평상시에 고맙다고 하는 뭐 메모라든지 이런 증거가 있으면 더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법에는 이제 기여분 조항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이제 조항인데 효자를 더 이제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단순히 효도한 경우 인정되지 않고 특별히 기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은 뭐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든지 그분의 재산을 위해서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잘 부양했다, 뭐 특별히 더 잘 부양했다 이런 뭐 그런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뭐 증인이 있어야 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증인들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몇 번 찾아뵙고 용돈 드린 거 가지고 효도라고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모시고 살거나 뭐 병간호를 하거나 이 정도가 돼야만 이제 특별히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어머니 모시면서 병상일지를 썼어요. 그거 괜찮네요. 병상일지를. 근데 사실 그거를 쓴 이유는 이런 증자를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음번에 그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도움이 되라고. 근데 이런 것도 참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구두로 야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너한테 요거 물려줄게. 그리고 너는 규락이 너는 요거 가져라. 재용이 너는 요거 가져라. 수림이 너는 요거 가져라 하면 줄까지 챙겨주시네. 말로만이 아니고 그거를 녹음을 하고 그렇죠. 형제들 간에 모여서 원만하게 미리 다 야 이것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분쟁거리 안 되게 딱 정리하자. 이게 필요하네요.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 입회해야 됩니까? 어디서 공증을 받아야 될까요? 변호사 입회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비용 많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특히 왜냐하면 유언장 같은 게 잘못 쓸 경우에 그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안타깝게 주소를 기재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 사인을 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셋이면 셋 다 같이 변호사 사무실 딱 다 가서 같이 가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딱 해서 이인철 변호사 도장 딱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가 먼저 예약할게요. 이 변호사님 제가 예약합니다. 8시 53분에 제가 이렇게 밝은 예약했습니다. 얼굴은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 얘기 좀 나눌까요? 네, 내 차에 관한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차차차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등교 수업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학교 가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서 더 교통 안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5월에서 10월 이 사이에요. 정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통계를 좀 보시면요. 이 작년 기준 2019년에만요. 약 11만 2천 명의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1, 저 많은 건 알았는데 11만 명이 넘었다는 건 정도예요. 너무 큰 수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리고 네. 이제 작년 2019년에 발의된 이 민식이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지난 21일이죠. 이게 전주에서 민식이법 첫 위반 사고가 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2세 어린이가 그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네. 유턴하는 차량에 이제 사망을 네. 했죠. 네. 저도 교통방송을 좀 오래 진행해봤지만 진짜 계약하고 몇 개월 그 사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진짜 많이 일어나요. 특히나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앞만 보고 뛰거든요. 네. 주차장 차 뒤에 숨어 있다가 맞아요. 뭐 숨바꼭질 놀이도 툭 하고 튀어나오고 그래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좀 어린이 교통사고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네. 이렇게 말씀하신 충돌 사고뿐만이 아니라 비충돌 사고도 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비충돌 사고면 이제 문에 끼거나 아니면 트렁크 뭐 이런 데 그렇겠죠. 끼 뭐 이런 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비충돌 사고 역시나 좀 어린이 교통사고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어린이 교통사고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 지켜주는 교통사고 예방법입니다. 네. 하나하나 잘 보죠. 네. 마음대로 열 수 없다. 차일드락. 딱 락 걸어놓는 거예요. 맞아. 어린이를 위해서. 네. 네. 이게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문이 바로 이제 네. 차일드락, 어린이를 위한 뭐 문 잠금 장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이가 있는 운전자라면 사실 꼭 좀 아셔야 될 안정 장치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에서 혹시나 주행 중에 이제 문을 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문을 잠금하는 장치인데요. 이게 좀 조작 방식이 보시다시피 차 옆쪽, 이 차량 뒷좌석 문에 작은 구멍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네.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일자 드라이버나 또는 뭐 차키 같은 거를 넣어서 돌리시면은 이 차이드락이 장착이 되고요. 요즘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약간 전자식으로 앞좌석에서 버튼을 눌러서 맞아요. 네, 그렇죠. 차이드락을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도 요즘에는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뒤에 창문도 못 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자식 차일드락은 뒷문 열어서 굳이 조작 안 해도 돼요. 앞에서 저렇게 딱 누르게 되면 뒷문이 딱 잠기게 돼 있어요. 애들이 함부로 애들은 어리면 무조건 열려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운전자석에서 그냥 누르면 되니까 뒤에 저절로 잠기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좋더라고요. 아니 다른 일행이 있을 때는 그래도 네. 못하게 하면 되는데 혼자 아이 데리고 운전할 때 그렇죠. 이 아이가 어휴 그럼 아찔하죠. 끔찍하죠. 네, 네. 예. 이 차이드락 모르셨던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조금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제 마음대로 열 수 없는 장면 장치가 이제 차이드락이라면 이제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네, 바로 트렁크 비상 탈출 레버입니다. 맞아. 이거 알아요. 트렁크 네네. 비상탈출 레버는 그
아이한테 작동법 제가 알려줬었는데 아. 작동법의 레버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작동법이. 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 트렁크를 네. 어떻게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 잘하더라고요. 불 그렇죠. 네, 네. 들어오죠, 저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트렁크에 막 들어가서 약간 좀 놀기도 하고 좀 호기심에 좋아해요. 들어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버가 있는 건데 이거는요, 눈에 잘 띄도록 형광색으로 되고 야광이어서 예. 말씀하신처럼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도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이런 게 있다 한 번씩 좀 교육하시는 것도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요. 트렁크 들어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좁은 공간이 다락방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아니, SUV 같은 거 특히 그래요. 그거 네. 트렁크를. 맞아요. 네. 그다음에 그거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썬루프 열리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있죠. 얘네들이 꼭 그 위에 이러고 올라가. 얼굴을 내밀려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손 내밀고 위험하죠. 그러고 네. 바람 맞고 있어요. 미어캣처럼 이렇게 맞아요. 아우, 큰일 아찔해요. 달릴 때 위험하죠.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안전벨트 착용법. 네, 두 중요하죠. 번째, 바로 생명줄인 안전벨트 착용법인데요. 네. 안전벨트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사고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지난 1월 김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후에 약 2.5m 높이 다리 아래로 이렇게 추락을 한 겁니다. 통학 차량은 가드레일을 부수고 아래 농수로로 떨어진 건데요. 정말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어린이 9명 등 11명은요. 네. 사실 생명에 지장 없이 모두 경상만 입었습니다. 와, 저렇게 큰 다행이다. 사고였는데. 네, 특히 어린이들은요 이날 진료를 마친 뒤 모두 퇴원할 수 야. 있을 정도였는데 다행이다. 네, 전부 안전벨트 덕분이었습니다. 역시나. 안전벨트가 그만큼 중요하군요. 그쵸. 네, 안전벨트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통계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린이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사실 76.6%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이제 피해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모두 83.3%예요. 그러니까는 어린이 착용률이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점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안전벨트 매는 거 이거 보호자들이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매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좀 다른데요. 네. 먼저 영유아의 경우에는 두꺼운 외투를 좀 벗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보시다시피 이 카시트의 어깨와 허리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를 5방향으로 감싸진 5점씩 안전벨트가 있는데 이런 걸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들 경우는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시트가 안전벨트가 목을 지나지 않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안전벨트에 쿠션이나 뭐 수건 같은 거를 끼워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올바르게 착용하는 게 이만큼이나 그렇지, 그렇지. 중요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아이들을 위한 생명벨트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이 카시트. 카시트 중요하죠. 예. 네요, 네, 뭐 카시트. 필수템이죠. 근데 이거 아이들이 그렇게 답답해해요. 그쵸, 그래도 이거 싫어하죠. 습관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은 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6만 원도 부과됩니다. 예. 카시트 그 원래 의무 연령대가 만 6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다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 게 네,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13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네. 카시트 착용만으로 교통사고 중상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이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에는 충돌 사고 했을 때 어린이 중상 가능성이 저희 99%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신생아는 카시트- 또 저 차량 뒤를 보게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목 꺾임 형상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 뒤쪽을 보고 좀 카시트를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신생아는 차량 뒤를 또 바라보게 한 해야 가지 된다. 더 기억할 게 뭐 저 아이소픽스. 아이소픽 아이소픽스. 네, 아이소픽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 차량의 유아용 시트를 정말 안착할 수 있는 부착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2010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에는 모두 다 이제 대부분 차량에 적용이 네. 돼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이소픽스가 흔들림 없고 탈부착이 간편해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소픽스는 이제 오장착, 이 카시트를 오장착할 수 있는데 이걸 네. 좀 최소화해서 사고 위험을 전반적으로 줄여주니까요. 이런 기능 좀 기억하셨다가 좀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소픽스. 네. 아. 이거 아이소픽스. 정말 저 아이들 생명을 지키 아이들이 좀 이렇게 보챈다고 해서 괜찮아 그냥 가. 안 돼, 안 돼, 안 안 돼. 되죠, 안 되죠. 제가 가끔 그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되죠. 네, 네. 예, 저도 오늘 반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동차 얘기할 때 안전벨트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진짜 실감했어요.
그 사고가 났는데 아이들 안전벨트 하고 있어서 다들 경상밖에 안 입고 다 네, 사망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늘 차차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벨트 뭐 아이나 어른이나 반드시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